현재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전역을 뒤흔든 한국 영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역사를 송두리째 뒤엎는 영상으로 일본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 왜곡이다라는 격렬한 반발 속에서 한국 불매운동과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났을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미국 정부 문서까지 증거로 제출이 되며 영상의 내용이 진짜로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라 유키코입니다. 도쿄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죠. 제 연구실 벽에는 아버지께서 외무성 고위 관료로 계실 때 받으신 표창장들이 가득합니다. 그 무게가 때로는 저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 심사를 마치고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죠. 미카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제 딸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있는 딸이죠. 엄마, 이건 꼭 봐야 해요. 여기서 배운 내용인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것과 달라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미카는 항상 새로운 것에 쉽게 감명받는 아이였으니까요. 남편과 이혼한 후 미카는 점점 저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죠. 그 아이의 아버지, 제 전 남편은 조선 역사 연구자였습니다. 우리는 역사 인식의 차이로 결국 갈라섰죠.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8분짜리 영상이었어요. 1930년대 일본 내부 문서들을 바탕으로 식민지배의 실체를 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 문서 조각들, 그리고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죠.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문화 말살 정책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다. 몸에서 열이 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은 수십 번도 더 들어왔죠. 한국 측의 주장,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들, 도장이 찍힌 공문서, 그리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됐다는 자료들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손가락이 마우스를 꽉 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영상 속 내용은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가르쳐온 일본 근대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날조된 자료에 불과해요. 영상이 끝나자마자 전화기를 들고 미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카, 이건 날조야.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니? 엄마, 그게 아니에요. 이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들이에요. 서울대 교수님께서 직접 발굴하신 거예요. 그런 자료가 있을 리 없어.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단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자료를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카와 이렇게 심하게 다툰 적은 없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학자로서. 진실? 내가 몇 달 한국에 있었다고, 갑자기 진실을 깨달았다고. 내가 20년 넘게 연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거니? 통화는 결국 불편한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후에도 가슴은 계속 뛰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카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제 확신마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학자로서, 도쿄대학의 교수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저는 진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동료 교수들에게 이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날조된 자료가 어떻게 나돌고 있는지 학문적으로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전쟁터였죠. 저는 누구보다 일본의 근대사를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식민지 정책에 관해서는 자신 있었어요. 미카가 보낸 영상은 분명 왜곡된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 확신했죠.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히라야마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온 동료이자 친구였어요. 히라야마 선생, 긴급한 세미나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나왔어요. 히라야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930년대 우리 내부 문서라며 날조한 자료들이에요. 식민지 문화 말살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학과 차원에서 반박해야 해요. 유키코 선생, 조금 진정하세요. 먼저 그 자료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자료가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 알았을 거예요. 이건 명백한 날조라고요. 결국 그날 오후 긴급 세미나가 소집됐습니다. 역사학과 교수들이 모두 모였죠. 미카가 보낸 영상을 함께 시청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 학계에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출처도 불분명해요. 이건 명백히 한국 측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날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카무라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라 선생, 영상에 나온 문서들의 인장과 서명이 상당히 진본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검증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나카무라 선생까지 이런 말씀을. 이건 우리 학문적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히라야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유키코, 우리는 학자입니다. 감정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정말 이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자료의 진위를 밝혀오겠습니다. 도쿄대학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요. 말하고 나서야 제가 뭐라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캠퍼스의 벚꽃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유키코, 일본의 명예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따라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미카와도 만나야 했고 무엇보다 이 소동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미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 갈게. 그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미카의 답장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이 여행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짐을 싸면서 책장에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원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는 조선 역사에 매료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역사 해석을 두고 다퉜죠. 결국 그 차이는 우리를 갈라놓았고 미카는 아버지의 관점을 따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밤하늘이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한국으로 향합니다. 한국, 제가 늘 경계하고 때로는 무시해온 그 나라로요.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내 확신은 여전히 변함없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긴장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한국, 제가 학문적으로만 접해온 이 나라의 공기를 처음 마시는 순간이었죠. 출국장을 빠져나오자 미카가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어색함이 교차했어요. 엄마, 잘 오셨어요. 미카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 한층 성숙해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몇 달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 같았죠. 응, 비행기가 조금 연착됐어.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상과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깔끔한 도로, 어딜 봐도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엄마, 한국은 처음이죠? 어때요? 생각과 달라요? 미카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뒤떨어진 한국의 이미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그냥 생각보다 발전한 것 같구나. 미카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알고 계셨는지 보여드릴게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암호 같은 지하철 노선도와 달리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역마다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 다국어 안내 방송, 그리고 사람들의 질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카가 예약한 호텔은 명동 근처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도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내일은 서울대학교에 갈 거예요. 그 자료를 확인하러 왔으니까요. 그렇죠? 미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온 목적이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제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곳의 현실이 제 고정관념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뒤처진 한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호텔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눈부신 빌딩들, 활기찬 거리, 그리고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미카와 함께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 푸른 나무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도쿄대와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학문의 전당이라는 기운은 같았습니다. 김 교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분이 그 자료들을 연구하고 계세요. 역사학과 연구실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신념을 어떻게 흔들게 될지. 그때는 몰랐죠. 김 교수의 연구실 문 앞에 서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카가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책상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분은 제가 상상했던 적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라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카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자료가 있어 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안심하세요. 연구실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몇 개의 파일과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에 앉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대 캠퍼스는 한국의 봄을 온전히 담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은 도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평온하지 않았죠. 하라 교수님, 이 자료들은 제가 5년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한 것입니다. 김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의 태도에는 적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자로서의 진지함과 예의가 담겨 있었죠. 이건 1930년 일본 제국학장회의 비밀 회의록입니다. 조선 문화 정책에 관한 내용이죠. 그가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문서가 보였어요. 일본어로 작성된 공문서였죠. 제목부터 명확했습니다. 조선 민족정신 말살을 위한 문화정책 요강. 숨이 멈췄습니다.
이런 제목의 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자 다음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자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조선어 사용 점진적 금지, 역사교육 왜곡, 민족문화재 약탈 목록. 글자 하나하나가 저를 찔렀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정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도장, 서명, 문서 양식까지 위조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어요.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다음은 1938년 조선총독부 내부 지시문입니다. 문화재 관리 담당자에게 보낸 비밀 지시죠. 또 다른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조선 중요 문화재 선별 반출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죠. 문서에는 구체적인 문화재 목록과 그것을 어떻게 일본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제가 20년간 믿어온 역사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이 문서들은 어떻게 검증되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문서들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위가 확인됐습니다. 종이의 연대, 잉크 성분, 인장의 압력 흔적까지 모두 검증됐죠. 또한 이 문서들에 언급된 사람들의 서명도 다른 공식 문서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일본의 문명화 정책이라는 미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자부심, 문화를 보존했다는 믿음.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다음은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1943년 조선 내 일본군 지휘관의 보고서입니다.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조선인 지식인 처리에 관한 보고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의 작가, 역사학자, 예술가들을 체계적으로 탄압하고 일부는 제거했다는 보고였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어요. 미카가 놀라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김 교수가 재빨리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은 처음 접하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진정한 후 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20년간의 학문적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하라 교수님, 역사는 때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우리의 의무는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김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가르쳐온 것들, 믿어온 것들, 모두 거짓이었다면? 연구실을 나오며 미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처음으로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큰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의 연구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카 없이 혼자서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믿어온 역사, 제가 가르쳐온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면 제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김 교수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진실을 함께 나누는 학자의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작은 책을 꺼냈어요. 이건 아카사카 소령의 일기입니다. 1940년부터 1943년까지 경성에서 근무한 일본군 장교죠.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했어요. 첫 페이지를 열자 깔끔한 일본어 필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일본인의 글씨체였어요. 1940년 4월 15일. 오늘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조선의 문화재 관리와 처리에 관한 일이다.
총독부는 특히 조선의 역사서와 예술품 중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들을 선별하여 특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1940년 9월 3일. 오늘 조선 역사책 수백 권을 불태웠다. 위에서는 위험 사상이라고 했지만 그저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든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1941년 5월 12일.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조선의 문화유산 중 가치 있는 것은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없애라고 한다. 이건 도둑질이 아닌가?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글을 쓴 장교는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양심의 갈등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죄까지 덮으려 했던 겁니다. 1942년 12월 8일. 조선인 학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들의 죄는 단지 자신들의 역사를 연구했다는 것뿐이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대동아 공영권의 의미인가? 나는 점점 내 임무에 의문을 품게 된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온 역사, 제가 가르쳐온 내용이 이런 잔혹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니요. 이건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교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카사카 소령은 전쟁이 끝난 후 이 일기를 미국 장교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요. 그래서 이 일기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존될 수 있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제 학문적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가르친 게 거짓이었다고요?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의 일부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라 교수님도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치셨을 뿐이죠. 그의 위로가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적개심이나 비난 없이 순수하게 역사적 진실만을 말하는 그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연구실을 나와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겨울이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정체성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호텔로 돌아와 미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가 곧 도착했어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미카, 엄마가 틀렸어. 제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나왔어요.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거짓을 믿고 가르쳐왔어. 미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호텔 창가에 앉아 미카와 차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어요.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지만 지금 제 마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미카, 내 아버지는 늘 옳았던 거구나.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미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만큼 확신에 찬 사람이었어요. 단지 관점이 달랐을 뿐이죠. 아니야. 난 잘못됐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의 역사가 이렇게 잔인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미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도쿄대 교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녀의 말을 듣자 머릿속에 생각이 번쩍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것을 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미카, 내 말이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하실 건데요? 진실을 알리는 거야. 내가 본 것, 배운 것을 모두 정직하게 알릴 거야. 도쿄대 강연, 논문, TV 출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미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건 쉽지 않을 텐데요. 엄마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알아. 하지만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야.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더 이상 거짓에 눈 감을 수 없어. 미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엄마를 존경하게 됐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제 딸은 저를 존경하지 않았던 거군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거짓을 믿고 주장해왔으니까요. 미카, 엄마에게 너무 실망했지? 미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더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했어요. 지금 엄마의 모습이 제가 항상 바라던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려는 용기 있는 모습.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사랑, 그리고 연결감. 미카와 제 사이에 있던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실 거예요? 미카가 물었어요. 먼저 영상을 만들려고 해. NHK 스타일의 다큐멘터리로 내가 발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역사적 진실을 담을 거야. 그리고 도쿄대에서 특별 강연을 열어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거야. 쉽지 않을 텐데요.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알아.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야. 내가 먼저 그 문을 열고 싶어.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알릴지, 어떤 자료를 사용할지, 예상되는 반응은 무엇일지. 모든 것을 상세히 계획했어요. 그리고 미카는 제게 소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엄마는 진실을 전달해야 해요. 엄마니까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도쿄대 교수잖아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어요. 미카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일을 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를 다시 만나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도쿄까지 와서 강연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라 교수님, 이건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입니다. 존경합니다. 김 교수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존경해야 할 분은 당신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묵묵히 연구해온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미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 몰랐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처음으로 진정한 학자가 된 것 같아. 비행기를 타기 전 미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진실을 향한, 그리고 제 내면의 양심을 향한 싸움이죠. 도쿄로 돌아온 후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학과장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어요. 주제는 역사 연구의 새로운 시각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NHK 프로듀서 친구에게 연락해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강연 날짜가 잡혔고 NHK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어요.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는 의문과 경계심이 일었죠. 유키코, 정말 그런 주장을 할 건가? 우리 학계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야. 히라야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실이 우리 학계의 기반을 흔든다면 그 기반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강연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NHK 카메라까지. 모두가 제 말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20년 넘게 역사학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선 통치는 문명화 과정이었다는 믿음이었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방문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우리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통해 그건 바로 우리의 역사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강당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불안한 표정들,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죠. 스크린에 미카가 보내준 영상의 일부와 함께 제가 한국에서 본 문서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문화 말살 정책 문서, 아카사카 소령의 일기, 그리고 다른 증거들까지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이 자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역사와 충돌합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우리의 의무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반박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라 교수, 이건 명백히 한국 측의 정치적 선전 아닌가요? 이런 주장은 우리 일본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만으로 기존 역사 인식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NHK 다큐멘터리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가 발견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르쳐온 역사가 불완전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대로 사회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를 민족의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다른 쪽에서는 용기 있는 학자라고 지지했어요. 인터넷에는 다양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라 교수님,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직시해야 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숙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우리 역사를 이렇게 더럽힐 수 있습니까? 찬반 양론이 뜨겁게 일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미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큐멘터리 봤어요. 정말 용기 있었어요. 미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미카.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그 거짓 속에 살고 있었을 거야. 이제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찾고 그것을 나누는 일이죠.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제 양심은 이제 편안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쿄대에서의 지위는 흔들렸지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제안이었죠. 유키코 선생, 당신 같은 분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김 교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최초의 공식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건 제가 찾던 기회였어요. 진실을 통해 두 나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진행됐어요. 양국의 젊은 역사학자들이 참여했고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일본 측 학자들은 조심스러웠고 한국 측 학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토론하면서 점차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뿐이죠. 제가 첫 회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칸느, 베를린, 토론토까지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일본에서의 반응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던 목소리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라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도쿄대 학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어느 날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강연장에는 한국 학생들뿐 아니라 일본에서 온 교환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김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하라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함께 해온 일, 함께 발견한 진실들, 그리고 김 교수의 끊임없는 지지와 도움.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어요. 자연스럽게 몸이 숙여졌습니다. 김 교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진실을 외면했던 제 자신에 대한 사과였죠. 김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눈을 감고 살았을 겁니다. 김 교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 아닐까요? 그날 밤 미카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했어요. 미카, 오늘 엄마가 김 교수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감사함과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었어. 이 모든 여정이 너로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어. 미카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완고한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실을 알게 되면 더욱 그렇지.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더 깊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과 함께하는 길이니까요. 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외면하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편견을 넘어설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이제 저는 새로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선, 하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편견은 누군가의 삶 전체를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을 넘어선 순간 진실은 누구보다 뜨겁고 명확하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